처음에 일보가 떴을 때는 소방관 8명,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경찰들도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집에 막 다 흔들리고 그만큼 이제 포사교육이 많은 곳인데 여기서 어떻게 살지?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국가가 그런 전문 로펌에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에요. 소송에 의한 배상이 아니라 정당하게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라. 그 개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해서 개발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근데 이 군소법에는 그런 게 전혀 그 여러 가지 허점이 좀 많은 법 같습니다. 합성목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안전한 게 보장된 그런 연료를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뭐 거기서는 뭐 건물 새로 짓지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는 재산권이 완전 형해화돼 버리는 상황이 네. 발생을 해버립니다. 일단 시끄러워 못 사는 거 그리고 이 위험하게 사는 거. 아, 그렇죠. 심지어 이번에 발암물질. 어떻게 이분들은 내가 여기서 더 살아야 되나라는. 오, 그 얘기야. 축하드립니다. 생일이라고. 오늘 장진철 기자 와이프도 생일이야. 아, 같은 날. 생일. 뭔 상관이에요? 전혀 상관없어.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에 태어나신 6월 1일이 좋은 날인 거. 음력이 양력입니다. 양력 6월 양력 1일. 생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화목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으로 이제 홍천 소속 소방관 대원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처음에 일보가 떴을 때는 8명, 소방관 8명, 네. 펜션 단어가 이제 네. 소방관 8명,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이렇게 3개로 추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네. 저희는 2년 전에 강릉 펜션 네. 네. 사고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우리 강월보 기자가 제일 먼저 현장에 갔을 때 벌써 이제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는 기자들하고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확실하게 쓸 수는 없으니 네. 그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나갔고요. 가스 보일러가 아니고 이제 화목 보일러였기 때문에 예. 이게 조금 지난번에 우리가 강릉 펜션 같은 경우는 가스 보일러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초점 맞춰가지고 기사를 이제 다루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당일 아침에 일단 뭐 연합하고 신문사에서 속보를 띄웠는데 처음에 똑같았어요. 우리도 피해자들이 소방관, 우리 처음에는 우린 그래서 화재 진압하러 갔던 소방관들이 불 끄는 와중에 일산화탄소에 뭐 중독이 됐나? 그러니까 이제 별별 상상을 다 한 거죠. 그 상황은 뭐였냐면 2명만 사고에 노출이 돼 있었고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6명은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119 구조대원들이에요. 홍천 소방서 소속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제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했던 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특히 그 사고가 난 장소가 동료 소방관의 네, 부모님 네.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참 안타까움을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원인이 화목보일러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 많은 네. 기사들이 그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산화탄소라는 게 뭔가 색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그렇죠. 뭐 침묵의 살인자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예. 네. 시골이다 보면 시골 정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좀 건축을 할 때 일부러 좀 화목 보일러나 뭐 이렇게 거기에 그렇죠. 물 아궁이에 아궁이 불 같은 떼고 그러죠. 분위기 만들고 네. 감자도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정치를 느낄 때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화재 위험하고 이제 사고 네. 위험인데 네. 특히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했지만은 가스 보일러에는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법도 제정되고 요거는 이제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없으면은 8월부터 올해 8월부터는 네네. 이제 시행이 되는데 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화목 보일러는 또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할 때 아궁이를 만들고 이럴 때 여기에 이제 안전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119 소방대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안전 수칙이나 이런 거 다 점검하고 할 줄 알았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비번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비번일은 그냥 일반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야 그래도 우리가 직업이 이거고 좀 더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조금이라도 고민했으면은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펜션 막 활성화될 때잖아요. 예, 이제 예. 가야 될 때잖아요. 코로나19도 좀 많이 놀러 갈 텐데 반드시 이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개념은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혹시라도 그 이제 노 부부가 혹시라도 그 방을 황토방을 최근에는 이제 작동을 안 시키다가 이제 여러 사람이 예, 오니까. 여러 네. 명 오고 아들 또 동료들 오니까 그날 혹시 이제 가동을 시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노 부부는 주택에서 거주를 하시면 네, 되니까 그렇죠. 굳이 뭐 황토방을 이용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예. 또 최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왕래도 좀 드물었을 것 같아서 물론 화목보일러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예 관리가 좀 아예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물론 이제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에서 여하튼 우리가 이제 추정했던 대로 화목 보일러의 일산화탄소가 중독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집주인들이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겠죠. 일단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신 거고, 네. 다만 그 영업용 행위라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제 그죠?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뭐 관리 지금 법규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주택에서 그냥 누가 올 때 황토방에서 자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만약에 형사 조사를 해서 이제 뭐 연통이라든지 화목보일러 설치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또 이제 거기에 있는 부스러기들을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제 방을 사용을 했다면 부주의가 확인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목 보일러 같은 경우는 나무 연료, 네. 네. 연료가 그러니까 성분이 좋은, 그러니까 이제 일산화탄소가 생성되지 않은 그러한 일반 연료도 있고 네. 더 효율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한 합성목이라는 것도 있대요. 아. 그래서 제 지인의 이런 관련 업무를 하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은 합성목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일 싸다고 무조건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좀 안전한 게 보장된 그런 연료를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릉 펜션 사고 이후에는 가스 네. 보일러와 관련된 뭔가 법규도 마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거나. 근데 이번 같이 화목 보일러는 아직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지금은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 그렇죠. 이제 이게 하나씩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사고를 통해서만 관심을 갖는 건 조금 안타까운데 여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나씩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안타까운 거는 이 소방관 두 분 돌아가신 분이 이제 일을 하다가 공무 수행 중에 네. 사망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순직 처리는 힘들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책임의 대상은 이제 동료 소방관의 부모님 네, 상대로 아마 이제 민사소송을 하셔야지 그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국가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화목 보일러나 벽난로를 사용할 때 일단 이게 나무가 완전히 타지 않을 때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다 태운 후에는 숯이 완전히 다 탔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웬만하면 취침하기 전에 미리 난방을 하고 한번 환기를 하고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사항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16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장기 미제 사건의 진범을 찾았다. 예. 어떤 내용인지 임원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장기 미제 사건이
도내에 제가 지난해부터 출입할 때 16건 정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건이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처음으로 해결된 거다 이거죠. 이 사건 자체가 삼척 노파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채취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에서 손톱에서 채취한 DNA가 있었어요. 그리고 증거물 등 포함해서 당시에 작성했던 37건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수개월간 다시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범행 당시에 주변을 지나간 차량이 있었다. 아. 그래서 A 씨라고 할 수 있는데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숨진 거였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숨졌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포기할 수는 없고 이게 당사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검 당시에 확보를 했던 DNA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국가수에서 확보를 한 거죠. 아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한번 맞춰보자 해봤더니만 A 씨의 혈액을 찾아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손톱에 있는 DNA랑 일치를 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행히 이제 지문, 거기에서 나왔던 지문도 있었거든요. 지문까지 일치를 하니까 이 두 가지 증거가 일치를 하면 범인이 맞다 해가지고 범인을 잡았다고는 표현이 안 되고 범인을 찾은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지문만 있었으면은 범인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DNA가 이제 일치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16년 만에 이제 진범을 찾은 거죠. 이 숨진 이유가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A 씨라고 할게요. A 씨가 사망하게 된 것은 이제 노파를 살인을 하고 그 다음 해죠. 다음 해에 어느 이제 집에 이제 절도를 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집주인과 이제 격투 끝에 집주인에게 이제 가격을 당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건데 이때 사망한 것은 피해자로서 죽은 거거든요. 근데 피해자로 사망을 하게 되면 100% 부검을 합니다. 아, 그렇죠. 국립과학수- 사망의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국가수에서는 부검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혹시라도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DNA를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범을 찾으면서 이게 사람이 죽었다는데 이 진범이 여기서 죽었다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피해자로 죽었어? 그럼 국가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국가수에서 이렇게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소위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하죠. 네. 그 경기도 화성에서 있었던 이춘재라는 그 진범. 결국은 감옥에 있어가지고 못 잡은 거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감옥에 있어서 더 이상 살인 사건을 저지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장기 미제 사건들이 참 이렇게 수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2010년에 네. 제정을 했어요. 아하. 왜냐하면은 범인들을 이게 교정 시설에 가 있을 수 있겠구나. 걔네들의 DNA를 채취해서 보관해서 어떤 현장에 있는 걸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2010년에 네. 이 DNA법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춘재도 그 이후에 네. 수감자들 DNA를 다 채취해서 보관하다가 이제 잡아낸 사례거든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법을 만들면 항상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 보완하는 그렇죠. 필요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다 한 거야. 동의 없이. 강제로?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한 거예요. 헌법소원에 들어갔네. 그래가지고 헌법 불합치가 된 거예요. 2018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권 침해다. 예. 뭐 명확한 뭐 근거라도 있거나 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나중에 개정이 돼가지고 서면으로 그 이유서를 내게 하고 뭐 사유서를 내게 하고 나중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올해 1월부터 지금 바뀐 걸로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보관된 거는 이제 일단은 확보는 됐죠. 이제부터는 거부할 수 있는 절차도 또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삼척 노파 돌아가신 노파 할머니도 정말 억울하신 분이지만 아까 그 A 씨를 때려잡은 집주인 예. 네. 그분도 제가 이제 확인을 한 결과 상해치사죄로 상당 기간을 복역을 하시고 네, 지금 이제 뭐 나와서 우리가 왜 계시겠지만 전에 원주에서도 네네 아니, 도둑놈하고 네. 격투를 하다가 숨지게 했는데 정당방위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우리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2014년에 일명 원주 도둑내사 네. 사건 그 사건을 제가 이제 맡아서 했습니다만 그 사건도 뭐 사연이 정말 길어요. 정말 국민적인 네, 전국적으로 이제
들고 일어났죠.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집주인이 어떻게 빵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냐. 도둑을 때렸는데 나라도 가만 안 그렇죠. 있겠다. 네. 이런 여론이 그렇죠. 형성이 됐고 근데 결국 정당방위 인정받지 못했고요. 못했어요? 예, 유죄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을 해서 도둑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예. 근데 이제 2005년 이 진범을 이분을 죽인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정당방위 뭐 그런 거 다 인정 안 됐고 그래서 형을 상당히 살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혹시라도 아 내가 죽인 도둑이 이 삼척노파 살인 사건의 진범이었어 이걸 알면 상당히 너무 억울할 거야. 억울할 네, 것 같아요. 마음이 네. 좀 착잡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공소시효가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네. 2015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네. 됐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또 이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법적 안정성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찰력을 계속 한 곳에 너무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다른 진짜 집중해야 될 사건을 집중 네.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범인은 잡혀야죠 무조건. 대표적으로 그 살인죄의 경우에는 이거는 공소시효로 보호할 만한 법익이 아니다라고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완전히 된 거죠. 그래서 2015년에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된 그 태완이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황산 테러를 당한 그렇죠. 태안이법. 그 법에 대한 그 연구 고민하다가 이제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애자 하면서 그때부터 2015년부터 각 일선 지방청의 수사 전담팀이 이제 장기유죄 사건 수사들이 정식으로 편성이 되죠. 그 전에는 그냥 일단 수사과나 뭐 강수사대나 이런 데 한 팀이었다가 전담팀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맡을 사건이 몇 건인가 했더니 이제 16건이었었고 이번에 해결이 됐고 어떤 일에서 2016년에 동해 학습지 여고사 살인 사건이라고도 있었는데요. 네. 2006년이요. 아 2006년이구나. 예, 예. 네, 그래서 14년째 미국 상황인데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 뒷좌석에서 발견한 DNA가 DNA가 나왔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감정을 2017년에 의뢰를 해서 지금 계속 돌리고 있어요. 언젠가 이것도 이번 사례처럼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쪽지문이나 뭐 이런 DNA 분석하는 기법이 지금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젠간 범인은 잡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해결한 이후에 예. 민감용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미제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런 게 법적인 논쟁거리이기도 하지만 이 경찰 단계 수사의 주 목적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 그래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관련자들이 좀 계속해서 고통에 시달리고 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일수록 사회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걸 해소해 주는 게 제1 목적이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도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어떤 사건, 강력 사건 관련한 변론을 하시거나 이렇게 봤을 때 그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 가족, 유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의 심적 고통 좀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있었던 춘천 약혼녀 예, 살인 예. 사건에 이제 현장에 있었어요. 법정에서 계속 그 유가족들이 와서 법정 방청을 했고 정말 그 울부짖음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처럼 느꼈어요. 정말 저도 있었어요. 네, 정말 그 여기서부터 끌어나오는 그 울부짖음 어디서 해결할 수도 없지만 법에서도 결국엔 이 유가족들은 사형을 원했지만 네.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무기징역 선고됐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역하면 또 출소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은 없어졌으니까 그 상실감은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짐작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유족들이 그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었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률 제정, 개정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하고 몰두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도 태완이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공소시효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계속 그 부모가 공소시효 연장해달라 해서 결국에는 법이 개정이 됐지만 태완이는 그 혜택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태완 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됐고요. 그렇지만 그 부모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내 자식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 태완이 아들의 이름으로 만든 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 자체로 위안을 삼는다. 그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나 지인의 그 사망한 것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고 뭐 우리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도 그 범죄 피해자들 지원하는 여러 가지 또 그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도 있는데 뭐 그게 그런 아픔을 다 보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은 평생 그런 그 피해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나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게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 아닐까요? 네. 그럼 지난주는 출연을 안 하셨잖아요. 정말 편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네. 바라봤는데 재밌어요. 제가 이 출연 안 해서 어떤 내용의 이 얘기를 했나 궁금해서 이번에 그 방송을 좀 자세히 봤는데 되게 말씀 엄청 많으시고 그냥 말씀 엄청 많으신 거 나름 되게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그 와이프도 같이 보고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거 시청률은 왜 이렇게 안 시청률이 안 나요. 저는 제가 나온 거 봐도 재밌던데요. 이게 재밌는데 시청률이 안 나와서 그냥 좀 이 우리 취재 AI께서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시청률이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항상 이게 목표를 높게 잡으니까 목표만큼 안 나왔다는 거지 뭐.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원군이 최근 국방부가 마련한 군소음법과 관련해 일부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철원군은 최근 군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가 시행규칙에 있는 시설물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정 삭제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소음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게 또 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소음법이 뭔지 좀 알려주실까요? 이게 정확한 명칭은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군소음법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군소음 보상법이에요. 네. 보상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뭐 간단하게만 보면 군용 비행장, 군용 사격장 이거 운용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를 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소음 방지를 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군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보장, 또 한편으로는 군사 활동에 안정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서 이게 2019년 11월 26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은 법률 제정일로부터 1년 경과 뒤에 그래서 올해 11월 27일부터 관련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안은 이제 이렇게 제정이 돼 있고요. 그 법률안을 시행하기 위한 지금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을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런 법이 없어가지고 사격장이나 그런 비행장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이제 민사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아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법을 계기로 보상길은 열린 거네요. 일정한 지역 안에만 거주를 하면 소음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아직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의견을 들어서 만드는 중인데 이제 시행령 안이라고 해서 나온 기준 때문에 아마 좀 이제 너무 보상이 적지 않느냐 이런 반발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을 나눕니다. 뭐 1종 구역, 2종, 3종으로 나누고 뭐 1종은 뭐 주거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소음 피해가 더 적어야 하는 구역부터 조금 소음 피해가 발생해도 되는 지역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그 만약에 소음 피해가 없어야 되는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 소음 기준을 정해서 뭐 예를 들면 1종 구역에서는 94 웨클에 해당하면 1인당 6만 원. 그리고 2종 구역에서는 90 이상, 94 미만 나오면 월 4만 5천 원. 3종 구역에서는 84 이상, 90 미만 나오면 1인당 3만 원. 이렇게 일단 시행령 안이
이렇게 나온 상태고요. 그런데 너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네.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취재 가보시거나 저도 행성 취재 가면은 거기는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전투기가 날아다녀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스탠드업 한번 하려고 하면 전투기 다 지나가는 기다려야 그나마 목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제가 그때 횡성 한번 원주 그때 가다가 네. 점심 시간 때쯤이 됐는데 그때 때마침 횡성 그 공항 쪽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군인들도 밥을 먹을 시간이니까 비행기 나갔던 비행기들이 쭉쭉쭉 들어오더라고요. 착륙하려고. 착륙하려고. 와 근데 전 솔직히 강릉 근무할 때도 제가 이 제트기 네. 소음이 엄청 심하다는 걸 느꼈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이게 계속 내리니까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내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그 강원도에만 6개 시군 14만 명 정도가 지금 이런 피해를 네.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재산권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 스트레스, 정신적인 피해가 좀 상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소송도 계속 해왔고 근데 이 법이 제정된 거는 정말 좋은 취지인데 이제 그 안에 시행령 때문에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군용 비행장이 있는 지역 주변이나 사격장 주변 지역에서는 소음이 센 데는 일단 가축 사육이 안 됩니다. 이게 네. 가축들이 임신을 하거나 새끼를 낳거나 이런 과정 속에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거의 뭐 횡성도 우리 그렇죠. 한우로 축사가 유명하지만 많죠. 그 주변에서는 사실은 그 가축 키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강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만성적으로 이 난청이라든지 이런 청각에 좀 이상을 겪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과거에는 아예 이런 거를 피해를 배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개념도 없었을 거고 왜냐하면 국가 안보 때문에 비행장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뭘 해주냐 이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문 로펌들이 생겨나서 저희가 이거 돈 소송해갖고 받아들일 테니까 명의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보통 한 10% 15% 수임료를 받아가는데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한 개 로펌이 뭐 100억 이상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수임료를. 물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가 변호인단을 수임 비용은 내지 않고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만족하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있었죠. 왜냐하면 국가가 그런 전문 로펌에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법 제정된 것도 그러면 국가가 아예 소음 측정을 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소음 측정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소송에 의한 배상이 아니라 정당하게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라. 그런 취지인 건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조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시행 규칙에 이 방금 말씀해주신 1종, 2종, 3종 구역에 따라서 네. 뭐 주거라던가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이거를 신축하거나 뭐 증축, 개축하는 게 지금 제한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철원 같은 경우는 포사격장이 한 11곳이 됩니다. 제 고향이 철원이기도 한데 네.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 탱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저희 집이 이 도로 옆에 있는데 정말 어렸을 때인데 아직 그 3살 때, 4살 때 그 기억이 나는 게 탱크가 지나가면 집에 막 다 흔들리고 진동이 네. 그만큼. 그만큼 이제 포사격이 많은 이 곳인데 지금 11곳이 있는데 지금 철원군이 2016년부터 18년까지 지금 이 피해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용화동 피탄지의 순간 소음이 103.4데시벨.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담터 사격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최고로 높았는데 128데시벨이면 제트기 이 소음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비행장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만큼의 소음이 빵 쏘면 이제 저도 이제 철원 취재 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포소리. 포소리가 계속 나요. 난 처음에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이게 가면은 취재 가면 빵! 또 있다. 빵! 그럼 빵 하면 나는 소리죠. 쉬!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포를 하루 종일 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다 쏴야 되는 거야. 쏠 때. 내가 군인이라면 뭐냐면 어차피 욕먹으니까 빨리 쏴야 되는 거야. 이거. 빨리 쏘고 철수라는 게 낫지 오전에 2시간 쏘고 오후에 2시간 그렇죠. 쏘고 뭐 야간에 2시간 쏘고 이러면 더 하루 종일 그 소음 피해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쏘는 게 아닌가. 그 훈련 시간을 정해서. 이제 그런 아까 이제 삥팡 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보면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 포가 날아가다가 딱 그 자리에 떨겨야 되는데 잘못 쏘면 이 포사육장 주변에 잘못 떨어지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산불 그렇죠. 예. 이 산불 위험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산불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산불 뭐 나면 일단은 군부대, 네. 사격장, 네. 맞아요. 그러면 다 포사격으로 인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또 심지어 그 당시에 좀 해봤더니 미국 환경청이 발암물질로 분류한 네. 이 화약 성분들도 많이 검출이 돼서 그러니까 일단 시끄러워 못 사는 거 그리고 이 위험하게 사는 거 아, 그렇죠. 심지어 이번에 발암물질까지 이게 나오면서 어떻게 이분들은 내가 여기 더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네. 여기에 더 문제되는 건 이런 게 있으니 건물을 높게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도 이제 피해를 받고 땅값도 되게 많이 떨어졌대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법이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네. 수 없는 문제가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시행 규칙 안이 나온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일종 구역에서는 뭐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전혀 못합니다. 네. 허가 자체를 안 내주는 거고요. 이종 구역에서는 신축은 안 되고 네. 방음 시설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증축, 개축은 허가한다. 그리고 3종에서는 방음 시설 시공 조건으로 신축, 증축, 개축을 허가한다. 이제 이렇게 시행 규칙 안에서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을 두다 보니까 아예 뭐 거기서는 뭐 건물 새로 짓지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는 그런 재산권이 완전 형해화돼 버리는 상황이 네.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 이렇게 재산권이 좀 제한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럼 내 땅을 사가라. 예. 나는 이곳을 떠나야겠다. 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군소음 보상법에는 또 토지 매수 규정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민간항공기 법률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률 자체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 국가가 무조건 토지 사야 되거든요. 그럼 팔고 떠날 수 있는데 이 지금 군 소음법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수 청구권도 없고 손실 건물을 철거했을 경우에 손실 보상 청구권 규정도 법률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을 아주 많이 침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군소음 보상법 6조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음 대책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네. 등 규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이후에는 소음 대책 지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 대책 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다만 이제 방음 장치, 방음 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이면 허용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의 땅이긴 하지만 거기는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니 거기다 건물 짓지 말아라. 왜? 그 지으면 니네 소음 피해 대상이 되니까. 주민들로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땅을 국방부나 국가가 그러면 매입을 해서 아예 군사 시설로 쓰든지 땅을 팔 때 그러면 여기 건물 짓지도 못하는 땅을 어떻게 팔겠어요? 물론 뭐 농사 뭐 이 정도 외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 사유재산의 어떤 행사하는 데 막대한 제약이 뒤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 군소음법이 이슈가 되면서 이게 또 민간 그 공항 소음법하고 또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민간 공항 소음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종, 2종, 3종 개발 제한이 있어도 일부는 좀 그 개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해서 개발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또 여기는 그 민간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지원 사업을 법적으로 좀 보장을 하고 있대요. 뭐 장학금이라던가 뭐 네, 네. 난방비 지원하는 거. 네. 근데 이 군소음법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 여러 가지 허점이 좀 많은 법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철원 주민들이 네. 이제 그 군소음법 개정을 철원군이 건의하게 된 배경이 예. 이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든 게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말이 나온 겁니다. 아하. 이게 이렇게 하면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예. 먼저랑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니네 이거 안 받아주면 이제 이 소음 제로 올 때 못 재게 하겠다. 아. 예. 그러니까 보이콧 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만큼 이 주민들이 솔직히 그동안 50년 넘게 계속 이렇게 피해를 받아왔는데 네. 6만 원, 4만 원, 3만 원 이거 받으려고 하시겠어요.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피해봤던 고통. 예, 고통을 좀 알아달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 생각은 얘네가 요걸 빠져나가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해 달라. 우리도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철원군이 지금 이 국방부에서 이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거기에 건의를 하겠다는 건데 법이 바뀌지 않으면 네. 이게 반영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행성 대책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군소음 보상법은 그러니까 생색내기로 그냥 우리 보상해 주니까 그냥 끝난다라는 식으로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느껴져서 애초에 방향부터가 잘못된 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상은 요만큼 해주고 제한은 막 이만큼 그렇죠. 하니까 이거는 좀 분명히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령하고 규칙에 넣어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네. 법률 자체에 넣어야 그렇죠. 되고 보상 기준도 조금 더 이제 뭐 소음도도 보통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는 75웨클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법률은 거의 90까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음도 자체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배상 규정도 문제가 있고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토지 매수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이 법률 자체에 없는 거. 근데 법률을 또 개정하려면 또 시행령이나 규칙은 뭐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데 네. 또 국회에서 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개정 네. 절차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법률 자체가 제정이 될 때부터 좀 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약간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난주까지 이제 국방부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네, 일단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이미 민간항공법에서 나와 있는 기준을 좀 참고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철원이나 원주 같은 특수 지역의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시행령이나 규칙은 법률 개정 절차와 훨씬 간소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법안 만들고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은 그 통과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죠. 요즘 네. 좀 접경적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 뭐 일각에서는 간부가 더 많아진다. 네. 라는 이 장점을 부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병들이 없어지게 되면 이 지역의 상권, 장병들 이렇게 접경 지역 가보면 예전 군대보다 참 좋아졌다고 느끼는 게 평일에 낮 시간에도 막 군인들이 돌아다녀요. 3, 4, 5 모여서. 그 외출 외박 네, 이런 거 그렇게 있어서. 그런 게 워낙 많아졌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거의 없이 이 일과 시간이 끝나야 뭐 잠깐 외출되고 뭐 이랬는데 근데 이런 장병들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미 제가 제 담당인 화천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일단 숙박업계는 네. 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80% 이상이 가게를 다 내놨어요. 뭐 사람들이 자질 않는데 와서. 저희가 이거 그 접경 지역의 국방 지역 2.0이나 접경 지역 문제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네. 콘텐츠 만들어서 올리면 댓글이 그렇게 달려요. 거기서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반대야.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왜 차이가 있냐? 가기 싫은 군대를 간 거에 대한 불만이 그렇죠. 일단 네. 있어요. 그리고 갔더니 강원도에서도 가장 이제 최전방에 해당되는 뭐 화천이나 양구나 인제나 뭐 고성이나 이런 데를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주말마다 이제 주중에는 장사가 안 되다가 주말에 군장병들이 외출방 나와야 뭐 음식점도 되고 숙박업소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시 가동되는 게 아니라 시설이 좀 열악해요. 그리고 약간 월 단위로 따져보면 주말에 조금 비싸게 받아야지 운영이 되거든.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서울은 뭐 방도 좋은데 시설 좋은데 싸고 이러겠지. 이용객이 많으니까. 근데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내내 파리만 날리다 주말에 한 번, 두 번 장사하는 건데 그 지역적인 여건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냐. 뭐 이래서 그 댓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좀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어떤 차이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마무리하고 네. 헤드라인 뽑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헤드라인. 네. 네, 이번 선정은 정멸림 변호사님께서 네,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금기어를 드리겠습니다. 금기요? 예, 점점 저는 이게 예, 너무 세져요. 까다로워졌어요. 좀 참신한 걸 원하고 네. 뭐 무슨 악법, 뭐 독세, 아, 되게 잘 쓰시는 단어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저거 다 빼고 쓸 거야. 뭐 하냐? 뭐 이런 거 이런 거 좀 수정을 금기로 정하고 네, 좀 참신하게 골라보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오늘 제가 먼저 할게요. 자신 있으신 자신 있으신 것 건데요. 아니 뭐 자신 있지는 않고 예. 소음 고통 수십 년 세월 생존권 위협에 또다시 분통. 분통은 좀 넘어가시죠. 분통 괜찮습니다. 네네. 되게 늘 길게 하시네요. 저한테 짧게 기자 해보세요. 쓸 때 이렇게 그렇게 길게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럼 저는 그냥 뭐 시끄러워서 만든 군소음법 넣고 더 시끌. 하겠습니다. 예. 네, 간결하네요. 예. 네. 저는 군소음법 뚜껑 열어보니 뚜껑 열리는 지역 주민들. 아, 뚜껑 괜찮네요. 약간 랩. 네. 근데 오늘 저녁 뉴스에 담기에는 조금 이게 또 주민들 뚜껑 열리실 것 같아요. 정말 뚜껑 열어보니까 정말 이런 뚜껑 열린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김선아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의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